안녕하세요.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용구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입시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 기술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예비고3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입시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요 근래의 입시다라고 이야기라는 것은 기술적인 영역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악보를 보시면 딱 한눈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학생부를 수만 명의 학생부를 봤으니까 저는 학생부를 딱 보면 이 학생이 어느 대학을 어떻게 진학할 수 있겠다가 딱 보이거든요. 저는 학생부 관한한 학생부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데 관한한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거의 딱 찍어서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불합격도 없고요. 완벽하게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이 보여주는 학생부를 통해서 충분하게 그 학생의 역량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악보를 보면 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이 악보를 보고 제가 이 곡이 어떤 곡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아는 분들을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 곡은 캐논 변주곡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악보를 보고 캐논 변주곡이라고 하는 걸 아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그분들은 음악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입시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부모님이 그리고 학생들이 전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입시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입시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결국 공부한 학부모가 제대로 보내게 된다. 저는 수천 수백 명을 보내기 때문에 좀 깊게 공부해야 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반면에 학생 학부모님들은 한 명이기 때문에, 자기 본인이거나 자녀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에 조금만 이해를 하시고 방향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입시가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부모님들도 어딜 가나 그 얘기 듣죠? 정말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니까 학원에 맡겨야지. 네, 실패합니다. 100%요. 입시 제도가 엄청 많이 바뀌고 정말 많이 복잡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선발하는 대학은 입시의 기준을 바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대학이 지금까지 선발한 모든 학생들은요, 철저하게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만 선발합니다. 입시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학의 본질적인 입시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수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수함과 옆에 있는 친구가 생각하는 우수함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대부분 다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입시의 실패가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수함이요, 대학은 별로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라고 하는 건 공부하지 않은 우수함이거든요. 그건 대학이 별로 전혀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대학이 이야기하는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이 원하는 우수함이거든요. 그럼 그 대학이 원하는 우수함이 어떤 건지 공부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겁니다. 전략의 본질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고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목적은 대학 입시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럼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근데 그 우수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준은 지금의 입시에 와서는 크게 4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방법 자체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거짓말입니다. 어렵고 거짓말입니다. 그냥 대학을 가는 방법은 네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뭘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하시면 되죠. 어떤 역량으로 대학을 갈까? 어차피 대학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가지 방법.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시로 갈 거냐, 수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신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논술로 갈 거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거냐. 이 네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의 방법 가운데서 두 가지는 제가 원으로 묶었습니다. 공통적이죠. 뭐예요? 정시로 가는 거나 내신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역량만을 봅니다. 능력 자체가 하나예요. 아까 앞에서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열심히 이야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뭐예요? 객관식 능력이요. 객관식 능력이요. 끝. 객관식 역량이 탁월한 학생은 정시로 가거나 내신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객관식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다라는 게 문제가 되죠. 세 번째 방법은 논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입시에서 논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성균관대, 약대입니다. 666대 1이죠.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 방법 가운데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선생님, 예비고 3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베이스로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2023학년도에 고등학생, 대학에서 고등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쭉 정리를 해둔 겁니다. 보시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기 보이는 논술이 3.2%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타 전형은 실기 전형이고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기타 전형과 논술 전형을 합치면 대략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90%를 수능으로 내신으로 학종으로 뽑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예비 고3 학생들, 이제 예비 고2 학생들도 듣고 있겠죠. 그럼 예비 고3 학생들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해야 됩니다. 뭐냐면 제목을 보시면 2023학년도 전형별 비율인데 거기 괄호치고 뭐라고 돼 있냐면 전국 대학이라고 돼 있습니다. 198개의 4년제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기를 원하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상위권 대학 15개, 14개 뭐 이런 대학을 보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3 학생들한테 이제 첫 번째 갈림길은 뭐냐면 내가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갈 것이냐, 강원도 지역이면 강원대학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갈 강원대학교를 갈 것이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상위대학교를 갈 것이냐를 확정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가 제대로 되거든요. 앞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국 대학을 놓고 보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대학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1000명 뽑거든요. 그럼 내신이 한 3.8 정도 돼도 강원대학교 지방거점 국립대 갈 수 있거든요. 작년의 기준으로 하면 4점대도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거점 국립대를 목표로 하겠다, 강원대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신부 2학년 2학기 마지막 내신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시작되니까 거기에 올인하거나 3학년 1학기 내신 올인해서 4점대 내지는 3.9 정도 선까지 맞추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당수의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가기를 원하는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 14개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랙 자체가 완전히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내신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11.9%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 11.9%도 내신 100% 전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능 최저 깔고 그 다음에 면접까지 붙여놓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고등학교 내신으로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던져주는 겁니다. 특히나 상위권 대학은 이건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전형이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1등급이라고 하는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역량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전형이에요. 근데 이 전제 자체가 틀렸잖아요. 어떻게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1등급의 능력이 똑같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안 뽑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10%는요, 정부가 그렇게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실제로 그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2023년, 2022년 빼고요, 2021년에 보면 상위 15개 대학에 놓고 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7%예요. 안 뽑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투트랙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입시 트렌드가 어떻게 갔냐를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이 트렌드는 웬만해서는 계속될 거거든요. 올해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N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도에도 증가했고 올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숫자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한 숫자거든요. 올해 수능을 응시 원서를 낸 학생은 50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5만 명이 결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석을 했으니까 대략 실제로 응시 인원은 45만 명입니다. 그중에 13만 명이 재수생입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30%가 조금 넘거든요. 전년도에 29%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상위권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 N수생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재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시국입니다.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그냥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학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닐 거면 그냥 반수해서 재수해서 한 번 더 하지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정도가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15개 대학을 기점으로 해서 정시가 40%까지 확정됐습니다. 이건 정시 확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지방 거점 국립대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정부가 지정한 16개 대학 정도가 정시가 확대된 겁니다. 40% 이상. 그러니까 나 정시로 갈만한데 라고 생각하고, 다시 객관식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만 정시로 한 번 더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올해 폭발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약대 선발입니다. 17개 대학에서 대략 한 1,70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그중에 한 800명 정도, 600명 조금 넘는 학생이 정시로 선발하거든요. 그걸 두고 20대 중후반이 움직였습니다. 20대 중후반이 수능을 보려고 들어왔거든요. 이때 수능을 봐서 내가 약대를 가겠다라고 들어오는 학생의 공통점은 당연히 객관식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난 그거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11%, 거의 12%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고 계시는 거예요. 왠지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뭐냐면요, 정부가 발표하는 거 뭐 고민하시고요, 학원의 이야기라는 건 그냥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선발하는 대학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선발은 대학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놓치는 순간 전략을 제대로 짤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큰 빅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공통 선택 과목, 통합형 수능입니다. 제가 이거 3년 전에 이 정책 정부가 발표했을 때 난리 났다라고 대학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인문계 학생들 절대 대학 못 간다고. 현실화되었죠? 초토화 당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예비 고3 학생들은 이런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냥 확률과 통계로 가겠지만, 지금 예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확률과 통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한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중학생들 이제 예비 고1로 올라간 학생들은 당연히 더 아까 심주석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부 시간 자체를 완전히 늘려서 무조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문과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요. 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시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절대로요. 이쯤에 와서 고등학생들이 예비 고3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선생님 제 내신 망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는 좀 없는 거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 정시로 갈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전국에 20만 명입니다. 저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로 수능으로 상위권 대학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전국에 20만 명이라고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15개 대학의 정시 인원이 전체 인원이요 대략 5만 명입니다. 그중에 정시로 뽑는 인원이 2만 명 조금 넘거든요. 재수생까지 계산하면요 30만 명 정도가 수능을 잘 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 잘 본다고요? 웃기는 소리요.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려웠죠. 네, 재학생한테만요. 재학생한테만 어려웠어요. 재수생들은 지금 웃고 있거든요. 반수생? 저한테 오는 반수생들이요 엄청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은요 거의 파라다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과 학생들은 성적 인플레가 일어나거든요. 등급 인플레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에서 문과 학생들이 옛날에는 수학과를 선택하는 수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분모 자체가 작아서 1등급 숫자 자체가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분모 자체가 커요. 분모 자체가 45만 명이라고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든 미적분을 선택하든 어쨌든 공통 과목이 45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등급의 90%를 이과가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에서는 어마어마한 성적 인플레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단원을 하건데,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단원을 하건데요, 정시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상담했던 모든 학생 학부모들은요 정시에서는 무조건 대학을 봅니다.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거든요. 무조건 대학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차 지원이 올해 최소 30%, 제가 예상하기로는 40% 가까이 날 거거든요. 이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경희대학교 이과를 갈 수 있는 학생이 문과를 돌리면 성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 성적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겠죠. 경희대 이과를 갈까요? 성대 문과를 갈까요? 당연히 성대 문과를 가겠죠. 그리고 뭐 할까요? 반수, 재수. 이게 내년 시나리오예요. 거짓말을 안 하면 절대로요. 이거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선택이 지금까지 입시를 분석해보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재수생, 반수생이 더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데이터 보면 다 나와요. 어떤 데이터요? 편입 데이터요. 편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반수생, 학업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정시에서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대학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실수해서 틀린 그 한 문제만 제대로 맞췄다면 대학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정시로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입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끝장납니다. 제가 뚜렷한 기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비고 3입니다. 아까 심주석 선생님이 10시간 공부하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택도 없습니다. 불가능이에요. 10시간 공부해서 상위권 대학을 간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불가능이에요. 기준은 15시간입니다. 지금 정시를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의 기준은 무조건 15시간 이상 해야만 합니다. 심주석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수학은 절반 이상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수학으로 끝장나는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15시간 중에서 최소 8시간 수학에 올인. 나머지 7시간 국어, 영어, 탐구.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정시를 부르짖고 있는 내 아들, 내 딸이 그만큼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죠. 겨울방학, 너 예비고 3이잖아. 예비고 3이니까 공부 열심히. 이제 2021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곧 1월 1일이 될 거고, 이놈의 자식들이 뭐 할 거냐면 1월 1일 날 나 이제 고3이니까, 예비고 3이니까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라고 다는 그리고 그 다음날 늦잠 자겠죠. 방학이니까 안 일어나겠죠. 고민하세요. 내 아들 내 딸의 입시가 단순하게 내 아들 내 딸이 정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어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입시는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눈물 흘리고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15시간 공부하고 있나, 정시를 이야기하는 학생이라면. 그게 정시 전략은, 최고의 전략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15시간 이상 주도적으로 공부한다. 그 전략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시다고요? 이 그래프는 스카이를 진학한 학생들 가운데서 수능으로 들어간 학생들입니다. 서울대 69%요. 고대, 연대 70%요. 근데 이거 그래프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2019년 수능이라 입시라는 거 아시겠죠?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 수능 생각해 보시면 이거 2019년에 서울대, 고대, 연대가 정시로 선발했던 인원의 비율이 27% 정도일 때입니다. 근데 지금 몇 퍼센트요? 40%요. 13%포인트가 증가했어요.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재수생에게요. 압도적으로요. 그럼 올해 입시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장담컨대 80% 나옵니다. 연대고대 80% 이상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로 수능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10명 중에 8명이 재수생이에요. 졸업생이에요. 재학생이 거길 뚫고 들어간다고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발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전략이 나옵니다. 실제로 정시로 스카이를 간다라고 생각하면 수능에서 틀리는 개수 정말 최소로 잡아서 정말 운이 좋아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맥스까지 제가 양보하고 양보해서 6개입니다. 수능에서 전체에서 6개예요. 그 이상 틀리면 스카이 못 갑니다.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이요. 정말 양보하고 양보하면 11개예요. 못 갑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갑자기 난 지금부터 수능 준비할 거야.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전략적으로 좀 하실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상위 12개 대학입니다. 스카이만 보는 게 아니고요. 상위 12개 대학 전체를 놓고 보면 재학생들이 정시로 들어가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지금은 35%예요. 올해 입시 결과를 딱 놓고 보면 35%가 아니라 25% 정도 될 겁니다. 25%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재수생의 졸업생들의 비율은 지금 65.5%까지 갔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수시가 30%가 안 될 때예요. 올해부터 40%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결과들을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이거 수능 성적 전체 학생입니다. 전체 수능을 본 45만 명을 예를 들어서 올해라면 45만 명 수능을 본 응시한 모든 학생들을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내봤습니다. 재학생의 평균이요. 97, 98점이요. 재수생의 평균이요. 107, 108점이요. 끝. 국어에서 10점, 수학에서 10점. 합쳐서 표준 점수 20점 차이입니다. 상위권 대학은 전부 다 표준 점수를 보거든요. 표준 점수 20점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졸업생들이 스카이라인에서 원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재학생들은 건대라인에서 원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표준 점수 20점 차이입니다. 이걸 내 아들 내 딸은 극복할 수 있다고요?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시간이 아니라 16시간을 공부한다면요. 왜 15시간 이야기할까요? 반수생들, 졸업생들이 15시간 공부하거든요. 그놈들보다 더 해야 더 좋은 성적이 나오겠죠.
그럼 선생님 잠은 언제 자나요? 고민하세요. 얘들은 자기 성적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맨날 상담하면 옵니다. 제가 1년에 수백 명을 상담하거든요. 상담할 때마다 옵니다. 그놈은 수백 명이 울어요. 근데 공부 안 합니다.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만큼 하는지. 그게 정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수능 성적 위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 예비고3들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의 데이터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실제로 성적이 어떻게 되냐면 수능 성적은 이렇게 됩니다. 공통점은요, 모든 성적대에서 떨어진다 그러죠. 3월 학평에서 98점을 받았던 1등급 최상위 클래스를 찍었던 재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 2등급을 받습니다. 이건 전체 빅데이터입니다. 서울에 있는 재학생 전체 데이터거든요. 아, 내 아들 내 딸은 여기서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이 학생이 15시간 진짜 공부하고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3월 학평에 98% 찍은 학생들이 재학생 자체가 별로 없거니와 재학생들 경쟁이니까 이건 3월 학평은 재학생들 경쟁이거든요. 근데 6월에 모의평가에서 7만 명의 재수생이 들어옵니다. 아니 당연히 상위권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9월에요. 반수생 15,0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수능에요. 한 5만 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13만 명, 14만 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 내 딸이 그 경쟁에서 이겨서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전체 추세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말은 재학생들이 성적을 올리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현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듣도 보도 못한 노력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2023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8개 대학 정도, 상위권 8개 정도를 대학을 해놨는데 보시면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5개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내신 100%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실 텐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서류가 들어갑니다. 출결 이전까지 올해 입시에서 지금 2021학년도 입시에서 고대와 동국대만 서류를 받거든요. 근데 2022학년도 입시에서 건국대와 경희대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지금 고등학생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서류를 반영할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요. 경희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경희대학교는 지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추천 전형이죠. 지균으로 합니다. 성적 70%인데 그중에 출결 봉사가 14%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56%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서류인데 이 서류의 이름이 뭐냐면 교과 종합 평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인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가 정성적인 평가인 학생부 종합 전형을 붙여 놓은 거예요. 왜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는 걸 대학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변형시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학교 추천 전형, 지역 추천 전형, 지기훈 뭐 이런 거에서 교과 추천으로 10% 이상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이 반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신을 반영하는 비율을 10% 이상 한다. 그 대신 학종 요소를 끄집어 드린다. 왜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라고 상위권 대학은 확정 짓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내년 입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입시 이제 이루어지는 2023 입시에서 교과 평가를 지균에서 40% 반영하고요. 그리고 정시 일반에서 20% 반영합니다. 교과 평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축소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서울대학교는 왜 정시 전형에다가 수능 100%였던 그 전형에다가 교과 평가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지? 고민하셔야죠. 그게 입시의 트렌드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속고 계시는 거예요.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줄어들 거고요. 계속. 근데 이제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 대학에서 쓸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고등학교에서 쓸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학교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으로 해봐야 뭐 10명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트랙을 따라갈 것이냐, 내 목표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략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신 관리하셔야 돼요. 3등급, 4등급 가거든요. 지방 거점 국립대 가거든요. 내가 어떤 대학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최고, 최저, 평균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1점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선발하는 학생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고민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시는 재수생이 워낙 강력하고 80%가 재수생이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미 예비 고3이니까 접고 가자 생각할 수 있겠죠. 내신이 원래 안 좋으니까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술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포인트는 경쟁률이 모든 걸 말해주죠.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에 32개의 모집 단위가 있고요. 그 중에 16개가 100대 1이 넘습니다. 논술은 이미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대학 전체의 평균 경쟁률이 70대 1, 40대 1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게다가 이과 논술은 수학 성적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전략적인 문제라서 좀 넘기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렇다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비 고3인데요. 전 이미 늦은걸요. 뭐 이런 학생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3 학생들, 예비 고3 학생들한테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 제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죠? 지금 예비 고3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착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해를 몇 가지 걷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오해만 걷어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해에 엄청 많은 학생들을 상위권 대학 보내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학생들을 지금쯤 만납니다. 저는 워낙 바빠가지고 1, 2학년들을 케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쯤 만납니다. 고3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때쯤 만나서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들도 지금 이 학생이 어떤 상태이든지 충분히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만 벗어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릴 테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평가 요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거 평가 방법을 생각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어떻게 평가할까요?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의 입학사정관, 전임 입학사정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위해서 한 100명 정도의 대학 교수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한 120명 정도의 사람이 학생부를 보고 뽑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뽑을까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으세요? 120명의 교수, 100명 정도의 교수가 어떻게 학생들을 뽑지?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요. 우리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학생부에서 어떤 걸 보고 뽑아야 되냐면 하고 100명한테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뭐냐면 대학 교수들이 교육받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계속, 이건 사실 정확하게 당연히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실 다 있습니다. 대학이 정말 친절하게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그 대학 공부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공부하시면 돼요. 왜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이걸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학별로 체크리스트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 공부하셔야죠. 전 이걸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연세대 겁니다. 연세대, 건국대, 외대,
경희대 뭐 이런 대학들이 쓰는, 공통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다운받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가 학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대학이 보는 우수함이죠.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학업 역량과 관련해서 평가 요소가 12개 정도, 10개 조금 넘게 있거든요. 근데 그 평가 요소를 10개를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 학생 여러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학은 청소년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진로를 한 번도 안 바꾸고 나는 오직 이 길만 갈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생각이 안 바뀐다고요? 그건 나쁜 거죠. 그건 외골수로 가는 학생이잖아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신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속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신은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내신을 읽는 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 아들 내 딸의 전략이 없어집니다.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평가 리스트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걸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건,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내 아들의 학생부에서 학업 역량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이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체크리스트 가운데에서 몇 개를 딱 집어서 3학년 학생부에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써먹는 건 세 번째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면, 이게 체크리스트라면 이 체크리스트를 본 교수들이 학생부를 볼 때 뭘 보냐면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려고 노력이 있나, 학생부에 있나 없나. 두 번째, 자기주도적으로 했나 안 했나. 이 두 가지만 봅니다.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시키겠다라고 생각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다가 그걸 넣어주면 됩니다. 활동이 많아야 좋은 평가를 받고 웃기고 있네요. 그건 학종을 공부를 안 하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틀을 깨고 보세요. 공부만 조금 하면 돼요. 대학은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학업평가, 학업 역량이 쭉 보시면요, 활동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활동 적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신? 상관없어요. 그게 왜 중요해요? 내신은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대학은요, 고등학교의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로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학생을 한번 봅시다. A 학생, B 학생을 보면요, 부모님들은 다 우와 B 학생 봐 1111 속고 계시는 거죠. 왜요? 원점수를 오픈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누가 우수한 학생이에요? 당연히 A 학생이 우수하죠. A 학생이 월등히 우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1111 등급에 대한 신화 버리세요. 대학은 그런 거 안 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그런 등급 평균 따위를 절대 참고하지 않습니다. 왜요? 등급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 데이터거든요. 그럼 보세요. A 학생은 2.5고요. B 학생은 2.0이에요. 그러면 2.5 학생은 2.5 학생보다 평균 5학기 평균입니다. 2.5 학생보다 2.0의 학생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니까 2.0은 서울대 쓰고, 그렇죠? 2.5는 서울대 못 쓰겠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되게 단순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도한 학생입니다. A 학생은요. A 학생의 내신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학년 때 공부 별로 생각 없다가 1학년 때 3.8 뭐 이렇게 나왔어요. 내신 등급으로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연한 기회가 돼서 저랑 상담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선생님 제가 진짜 공부해야 되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공부해야 되겠어요. 1년에 수백 명을 보거든요. 근데 그중에 진짜 공부하는 학생은 10명 안쪽이에요. 매년 그렇더라고요. 이 학생은 진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쁘죠. 성적 올라가는 거 보이죠? 1학년, 3학년 때 1등급으로 끝냈어요. 1.5 뭐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1학년 때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신 등급의 평균을 내면 2.5가 나오는 거예요. B 학생은 1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이 학생 중에서 누구를 뽑겠냐고요? 당연히 A 학생을 뽑죠. 2.5 합격, 2.0 불합격.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내신이 무슨 착각하시는 거라니까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면서요, 이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 뭐예요? 선택 과목이요. 이 선택 과목은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의 조합은 26가지요.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은 816가지예요.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을 비교 불가능해요. 내신 성적 비교 불가능. 왜요? 조합수가 816개인데 그걸 언제 다 맞추고 조합해요? 이수자 숫자도 문제입니다. 어떤 학교에선 100명이 듣고요, 어떤 학교에서 100명이 듣고 어떤 학생이 10명이 들어요. 그러면 100명이 들은 학교에서 1등급과 10명이 들은 학생이 학교에서 1등급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궁극적인 거 하나 샘플로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미적분 선택에서 2등급 받았습니다. 확률과 통계 선택에서 1등급 받았습니다. A 학생 미적분 선택에서 2등급, B 학생 확률과 통계 선택에서 1등급. 누구 뽑을까요? 상위권 대학은 전부 다 A 학생을 뽑습니다. 미적분 2등급을 뽑는다고요. 1등급을 버리고요. 뭘로 설명하실래요? 대학은 이 학생을 합격시켜야 되거든요. 확률과 통계 1등급은 내신으로 보면 얘가 압도적으로 우수하죠. 1등급과 2등급인데. 근데 대학은 미적분 2등급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게 학종이에요. 오해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과목 수도 다르죠. 심화 과목을 이수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죠. 성적 등급은 어떤지, 등급 컷은 어떤지, 원점수는 어떤지, 기타 과목의 등급은 또 어떤지, 이 학생이 진짜 학교 생활 대충대충 하고 있었던 학생은 아닌지,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모르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재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범한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학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 전체에서요, 재학생들의 합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학종밖에 없거든요. 85%요. 재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이요. 예비 고3이라고요? 지금. 왜요? 지금 학생부를 완전히 바꿔놓기만 하면 얼마든지 설득력 있는 학생부가 되거든요. 전 고등학교 2학년 끝나고 3학년 때 정신 차렸습니다. 설득력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많이 봤으니까 우리는. 그걸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요, 제가 올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올해 이제 고려대를 보낸 학생들입니다. 첫 번째 A 학생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 학생입니다. 쭉 이 그래프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두 번째 학생은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성적을 보이죠. M자예요. 세 번째 학생은요, W자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M자, W자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제 학생 부모님들이 꼭 보셔야 될 거 오른쪽 끝에 있는 거예요. 1.5도 고대를 합격했고요, 2.0도 합격했고요, 2.8도 합격했습니다. 내신이요, 그건 공부 안 한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죠.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요. 인성에 대한 겁니다. 학인 전발인데 이걸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어쨌든 이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 체크리스트를 보고 내가 그냥 부모님들 제발 어설픈 공부하지 마세요. 어디서 들은 이상한 정보들 가지고 학생의 입시를 망치지 마세요. 제발 읽고 공부하세요. 이건 어떤 의미지? 어설픈 정보가 내 자녀의 입시 망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읽고 공부하세요. 거기에서 기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부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이 설계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전략이 되는 겁니다.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면 대학은 절대 뽑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인성 이야기하면 부모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요, 착한 거. 아니 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세요. 착하면 대학이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대학도요, 착한 학생 뽑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평가 요소에 없거든요. 이 학생이 얼마나 착한가, 그런 거 평가 요소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얄팍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읽어보시고 공부해보세요. 전공적 합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공적 합산이 진짜 부모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속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돼요. 한번 쭉 읽어보고 이건 뭐지?
되게 단순한 질문 이런 거잖아요. 전공 적합성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제가 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고등학생한테 어떻게 전공 적합성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해봐야 20과목, 최대 해봐야 25과목이에요. 대학의 학과는 수백 개인데요. 전공 적합성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속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속으면서 전공 적합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으니까 이게 학종이 눈에 보일 리가 없죠. 그건 전략이 아니거든요. 발전 가능성이요.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학생부는요 모두 다 좋은 말만 적히도록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두 다 거짓말에 가깝다고요. 맞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적을 수 없거든요. 거의 법으로 명시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적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긍정적인 이야기고 모두 다 잘난 이야기들입니다. 대학이 그걸 쳐다보면서 다 믿어준다고요? 그건 순진하신 거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거예요. 안 믿습니다. 발전 가능성이요, 증명해야 돼요. 학생부에 제가 이거 정말 이걸로 수백 명을 보냈거든요. 어떻게 해요? 학생부에다 그 장면을 보여주면 돼요. 이 학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뚫고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 거요, 교내 활동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냐? 찍고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학생부에 구체적으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전략 짜면 됩니다. 언제? 고3 때요.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설계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게 보일 수가 있지? 이게 뭐냐면요, 부모님들, 학생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대학 입학사정관 눈에 보이는 장면입니다. 선생님, 왜 글자는 안 보이고? 복사해서 유사도 검색해서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 다 지워지거든요. 대학 입학사정관이 이 화면을 보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의 학생부에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 전부 다 지워집니다.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이걸 딱 보면요,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학생 절대 평가 불가예요. 그러니까 탈락. 평가할 수 없으니까 네가 우수한지 우수하지 않은지를 내가 모르겠어. 탈락.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게만 기록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죠. 나의 학생부니까. 그럼 어떻게 나의 이야기를 만들지?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설계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부터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게 입학사정관들이 실제로 보는 화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가려졌는데 내 아들 내 딸이 어떻게 평가받아요? 평가 못 받죠. 그러니까 탈락인데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기에 교과서 혜택에 내 아들 내 딸이 수업 시간에 한 무언가가만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부모님들 대부분이 뭐라고요? 학생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네, 인정. 아니, 제가 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의 상태를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지방에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은요, 그것 뚫게 만들어요. 그걸 뚫게 만든다고요. 우리 학교가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은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왜요? 전교생이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 학생은 우수해지는 거예요. 우수함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럼 다른 전략을 고민하셔야죠. 이건 제가 학생부에, 저희 학교에 제가 서울대를 보낸 학생의 학생부의 자율활동 내용입니다. 위에 보시면 빈칸 보이시죠?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예요. 왜 복사해서 붙여넣었을까요? 아니, 이건 100명이 한 프로그램이니까요. 100명이 한 프로그램이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100명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그 중에 15명이 한 거니까 복사해서 15명 복사해서 붙여넣기, 노란색으로 된 건요, 이 한 놈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국에서 한 명의 이야기. 대학은 뭘 봐요? 노란색만 봅니다. 노란색이 평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학생이 그 주어진 고등학교의 환경 속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블라인드 평가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아니, 이 고등학교에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는데, 고등학교 모르잖아요.
블라인드 평가를 합니다. 그럼 동교규가 쫙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등학교에서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이 학생만 있어요. 이 학생은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지?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학생이 노력했던 부분이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단계 통과해서 불러야죠. 면접에서 그거 물어봅니다. 야, 너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한 거야? 선생님이 반대하고요, 학교에서 이거 안 해줬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합격. 무수한 학생들을 그렇게 합격시키고 있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뭔가를 하세요. 그래서 학교가 무엇을 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이거 안 보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뭐 했니? 네가 뭐 했니? 네가 학생부에서 뭐 했니?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학생부 인력 방식에서 가장 바뀐 게 하나가 뭐냐면요, 자율활동 파트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학년별, 학급별 특색활동, 학년 특색활동, 학교 특색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고3이죠. 그러니까 학년 특색활동이나 학급 특색활동, 학년 특색활동하고 학교 특색활동은 좀 힘들 거예요. 무조건 뭐예요? 학급 특색활동이요. 예비고3이니까 나는 내가 속한 학급에서 무언가를 시도해 볼 겁니다. 친구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친구들 모았어. 얘기가 잘 돼요. 그럼 다른 반에 있는 회장들, 마음 맞는 애들 불러가지고,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학년 특색 활동이요. 이 강원 지역, 원주 지역에는 한 번도 없는, 어떤 것도 없었던 거에 그 학생의 학생부에 딱 등장. 이 자식 뭐지? 어려운 환경을 깨트리고 대학을 가려고 진짜 노력했던 학생. 우수하네. 발전 가능성이 있네. 잠재력이 있네. 증명했잖아요. 그걸로 증명했잖아요. 그럼 1단계 통과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학급 특색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해야죠. 책도 읽어보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토론해보고. 그게 뭘로 들어가요? 주제 선택 활동이요. 주제 선택 활동이요. 탐구 활동이요. 깊이 있는 활동이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자율활동이거든요. 그 내용을 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장면 보여드릴게요. 서울시립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은 뭐 대략 한 2.6, 2.5 정도 됩니다. 선생님 보세요. 내신이 2점. 근데요, 합격자 보세요. 왼쪽의 그래프는 지원자입니다. 1등급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자유랑 사립학교 다 빼고요. 무조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요. 합격한 학생 비율 전체 분포를 보니까 1등급도 합격, 5.2등급도 합격.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일반계 고등학교 5.2등급이 서울시립대 학종으로 합격했습니다. 우와, 뭐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얘들은 어떻게 갈 수 있지? 일반계 고등학교 3등급, 내신 3등급 학생이 서울대 합격. 거짓말이라고요? 검색해보세요.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 치시면, 초록창에서 그거 치시면 쭉 뜨거든요. 3등급 많아요. 왜 이러세요? 그런데 그 애들은 왜 됐을까요? 그 질문을 하시면 되죠. 나의 능력을 어떻게 증명했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릴 겁니다. 이 팁은 제가 수백 명의 학생을 스카이를 보낸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틴을 따라서 똑같이 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만든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루틴이긴 한데 그건 개인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적용될 때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루틴을 하나 만드세요. 고3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이요. 학생부에 저 루틴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밟아서 어떤 지적 성취를 만들어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은 그 맨 위에 있는 제목처럼요, 도약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만 들어주셨으면 도약을 꿈꾸는 모든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요. 돌멩이입니다. 라틴어 어원에서 돌멩이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거든요.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피터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어떤 돌멩이냐면 딛고 올라가는 돌이요, 반석이요, 디딤돌이요, 페트라. 두 번째 단어는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어떤 돌멩이냐면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 페트라도 될 수 있고요, 스칸달룸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우리 반에 그죠? 담임 선생님, 내 수학을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 페트라도 될 수 있고요, 스칸달룸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걸 페트라로 스칸달룸으로 만드는 주체가 나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 자녀에게 페트라가 될 수 있고 스칸달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결정하는, 무엇이 될지를 결정하는 건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납니다. 내가 페트라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페트라로 만들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 환경, 사건들은요, 무조건 페트라가 됩니다. 난 그 사건을 딛고 그 환경을 딛고 그 사람을 딛고 내 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페트라로 입시에서 성공하시는 원주지역 학생, 학부모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